자, 167쪽에 먼저 분양가 상한제 얘기. 우리 분양가를 법에서 정하는 분양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그 이하로 공급해야 되는, 자, 양거리 1번에 이제 대상을 잘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 공급분을 전제로 해요. 특별 공급 이런 거 말고 일반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다음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자는,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법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하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걸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짓는 걸 얘기하느냐? 1번 공공택지에서 짓는 거 당연히. 두 번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민간택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에서만 적용받는 것이지, 이 말이 빠지면 민간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요. 적용받지 않은 사업체가 스스로 산정하지 않겠습니까? 넘겨보시고, 다만 다음에나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해당되더라도 적용 안 받는 경우로, 적용 안 받는 혜택으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적용 안 받는 혜택 세 가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항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혜택 인정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부터 받지 않았던.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안 받기로 의결한 경우, 성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그쪽 위원회에서 안 받기로 의결하면 안 해주겠다. 혜택. 3번이 관광특구예요. 해운대 같은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 그러니까 관광특구에서는 공동주택을 큰 거를 짓는 걸 유도해야 멋있는 관광특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데 초고층 높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주택만 다루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준다 그랬죠? 4가 아니고, 그래서 50층 이상 또는 곱하기 3에서 150m 이상, 이거 안 받는 예로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 양가로 2번, 3번은 간단하게 그냥 양가로 2번 분양가 산정은 택지비 더하기 건축비로 구성되는 건데,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법에서 정하기로 우리 택지비는 간단하게 보세요. 그냥 공공택지라면 공급가를 그대로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라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니까 만든 사람이 공급하는 공가를 그대로 인정해도 이거 쌉니다. 그대로 인정 믿어주니까 공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다가 일정한 비용을 가산해서 계산하는데, 공공택지 외인 민간택지에서 만약에 적용을 받는다 그럴 때는 실제 매입가가 아니고 감정가에다 일정한 비용을 가산하기 때문에 이게 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매입가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사실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만이고 그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충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럼 지금까지 이거를 세밀하게 낸 적 있느냐? 물론 없고. 방금 이번에 건축비, 이것도 실제 들어간 건축비가 아니고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이게 기본형 건축비라고 있어요. 이 기본형 건축비다 명의 정하는 비용을 가산하기 때문에 이제 싸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3번의 분양가 공시제라는 것은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거를 공시 알려주라는 얘기인데, 역시 공공택지는 무조건 공시하게 돼 있어요. 사업주체가. 우리 공급가도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거리낄 것도 없고 다 공시하라. 그런데 민간택지는 그 전부터 이제 일부에서만 공시했는데 지금 잘 적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방금 이번에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은 때에 다음에 분양가를 입주자 공고안에 공시하라. 그래서 공공택지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택지라면 거의 안 합니다. 됐고요. 옆에 페이지에 양가로 4번. 처벌 요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거, 거의 처벌 규정은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우리 공급 파트에서 굳이 한다 그래도, 잘 안 나오지만 한다 그래도
이상하게 개인이 위반하는 것이 더 세게 처벌할 것 같은데 3년 3천인데 사업주체가 위반하는 것이 더 작은 2년 2천. 특이해요. 특이해도 잘나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는 사업주체가 분양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위반했다. 분양가 공시할 걸 안 했다. 2년 2천만 원짜리 밖에 안 돼, 이게.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까 민간택지에서는 원래 적용을 안 하는데 민간택지지만 적용받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 말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간택지에서 국장이 지정을 하죠. 1번 국장이 지정하는 게 특징. 그 정도는 좀 보시고,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0이 정하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로 지정할 수 있다. 너무 빨라서 못 따라오겠습니까? 상관없어요. 일부러 안 읽어도 되는 거 빨리 읽어. 거의 평상시 안 내지, 이거는. 낸다라면 그 국장이 한다는 건데 요새는 종합해서는 낼 수 있으니까요. 한 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정 기준인 박스를 자세히 볼 거냐? 자세히 안 볼 거야, 이것도 역시. 일부만 보고 말 거야, 일부만. 혹시나 해서 그것도. 자, 우리 공급 파트에서는 이렇게 민간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하려고, 즉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존재하고, 이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 지정하는 것도 나와.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과 위축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비슷한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셋에 공통되는 요건이 있어요. 평상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세밀하게 다른 못하고 찍더라도 반이라도 찍기 위해서 공통되는 요건만 할 겁니다. 자, 우리 지정 대상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전제로 해서 다음 하나 요건이 척척척 있는데, 글쎄 이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이거를. 숫자도 다 제각각인데. 제가 만약에 보라름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공법 안 한다고 나갈지 몰라, 이거는. 공통되라고만 보겠다. 3번 보세요. 다른 거는 어쩔 수 없고 3번.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공급이 있었던 2개월, 즉 직전 2개월 동안에, 주택 공급이 있었던 그 2개월 동안에 해당 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 직전 2개월 동안에 계산하는 건 모두 똑같은데 그냥 주택이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냐를 나눠보시란 말이야. 주택이면은 국민주택 규모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을 다 해당하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라면 서민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2개월 동안 주택의 보통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할 때. 그런데 서민용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청약 경쟁률만 따질 때는 국민주택 규모라면 더 많은 서민들 관련되니까 더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10대1 초과. 이 정도. 둘 중에 하나. 2개월 동안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 경쟁률이다. 그러면 10대1 초과. 이게 공통되는 요건이에요. 됐어요. 요거 하면 됩니다. 그 여기 해제랑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정했더라도 이제 해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제하라는 얘기고, 그 아래 행정청은 그 아래 해제 요청할 수 있고 해제권자가 해제하니까 할 얘기도 없어요. 별로. 넘기세요. 자, 이게 분양가 상한제였습니다. 자, 그럼 사업주의 저당권 사채세 제한, 여기 맨날 했던 거. 자, 여러분, 이것은 입주 예정자 보호 조치로서 우리 사업주체가 이것도 이제 오케이. 지금 사업주체가 대지를 취득하고 나중에 주택을 완성하면 이 사람이 취득한 상태에서
나중에 입주 예정자가 잔금 내고 이 가능일 이후에 잔금 내고 들어와서 등기 신청하게 되면은 예정자에게 등기를 잘 해줘야 이 사람이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대지에 대해서 이제 이전 등기를 통해서 취득을 하고 주택을 완성했으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를 해서 이제 취득한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등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이때 취득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에게 넘겨주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본인이 가진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 용익권을 설정했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해줬다. 그럼 이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정자 보호주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예정자 동의해주면 상관없어요. 예정자 동의 없이 예정자를 해치는 그런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라. 어느 때부터 못하느냐? 예정자 보호조치니까요. 제가 이때쯤에 사업 승인 받고 나서 완성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할 때는 아까 같듯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는 시장문수구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을 요 사이에 그려놨어요. 사업 승인도 받기 전에 모집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선부장 후시공이라 요 사이에 대충 그려놨고 이때로부터 보여주면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해서 이때로부터 보여주면 그 전에는 예정자 그림자도 없다니까요. 이때부터 예정자랑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모집 공고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니까 최대한 보호가 돼. 이때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예외 하나가 존재하는 게 주택조합이라면 조합원에게 줄 때 입주자 모집을 안 해요. 주택조합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따지는 것은 주택조합이 할 때만큼이고 주택조합이 할 때만 이때로부터 따지는 것이고 보통이라면 이때로부터 어느 때까지 입주 가능일, 사용검사 다음에 나는 입주 가능일. 요거는 예정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과 같은 얘기가 되죠. 입주 가능일 이때부터 잔금을 낼 수 있고 잔금 내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로부터 어느 때까지 무한정보는 아니잖아요. 60일 정도까지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때까지 주택조합이라면 이때로부터 이때까지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핵심 아닙니까?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했다. 사업주가 위반했어요. 2년 2천만 원짜리 안 되다 보니까 위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부기등기 제도. 부기등기 제도. 확실히 예정대로 보여주는. 부기등기 의무. 우리 사업주처럼 하여금 본인이 가지는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이 대지나 주택은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재산이다라는 사실을 부기등기해야만 되고 부기등기를 한 이후에 사업주체가 아까 저당권 등을 설정했다. 그러면 부기등기 이후에 행해진 각종 등기는 다 무효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예정자를 확실하게 보호하게 되는. 그러면 부기등기 이후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느 때 부기등기 하는지는 예정자 보호랑 직결되는 거예요. 자, 다르다 그랬죠? 대지와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지에서는 이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때 취득할 때 왜 부기등기를 합니까? 사업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보통이라면 어느 때 부기등기 하면 돼요? 입주자 모집권 승인서. 똑같은 취지예요. 이때로부터. 이때부터 부기등기 하면 돼요. 그 유역수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런데 주택은 이때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랬잖아. 없는데? 이 시점은 없는데? 다른 등기 하지 못해.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주택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신청과 부기등기 해놓으면 그 전에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부터 부기등기 해놓고 뒤에 걸 무효로 하면 충분한 보호가 된다 그랬죠. 대지는 이때, 주택은 이때 부기등기 시기. 원칙적으로 말씀 못하는데 말씀할 수 있는 예외 3가지가 있다. 그럼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게 분명이죠. 자, 그래서 우리 양가 1번에 반가 1번처럼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괄호 속에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때부터 예외죠.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입주 가능일과 같은 얘기인데 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예정자가 동의해주면 상관없어요.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주택이나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가 든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거 안 되죠.
이번 해당 주택이나 대지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부동산 등 임차권도 등기가 되는 것이면 물권화되니까 이런 거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매 증여로 처분하는 거 더더욱 안 되겠죠. 다만 예외는 존재해요.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질 목적으로 자금 융자를 받는 경우와 일정한 사업체 변경 시에는 예외. 아니 왜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리느냐.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예를 들어 중도금 같은 거 입주자에게 융자질 목적으로 하면 입주 예정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이때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또 사업체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업주체에게로 명의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위반자 2년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허술합니다. 부기등기 보세요. 사업주체는 예정자 동의 없이는 양도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에게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이때도 예외는 존재해요.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은 믿어주잖아. 사업체가 이거 뭐 사고 낼까요? 공공기관인데 아니면 대지가 사업체 소유가 아니면 남의 땅에 이런 험한 등기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괜찮고 붕대 시기제가 강조했던 거.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과 동시하라.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시기 잘 보시고 헷갈리면 안 돼요. 무효.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나 주택을 양수,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 가처분 등을 했다. 즉 부기등기에 여러 가지 부기등기를 이후에 등기 등을 했다. 그러면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그 효력을 무효로 하겠다. 뒤에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데 아주 무효로 만들어 확실한 보호가 되는데 방가로 4번의 부기등기 말소. 부기등기는 사업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업 승인이 취소하면 공사 자체를 못하니까 보호 필요 없다 그랬어요. 또 예정자가 이전 등기를 이미 신청했다라면은 신청한 이후에 다른 말소에서 다른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등기 순서에 의해서 먼저 보호를 받으니까 또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했으니까 이때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원칙은 말소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는 말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했고요. 자, 이제 저당권 설정 제한까지 끝났는데 그럼 개인이 지켜야 될 것 중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나옵니다. 근데 분양권 전매 제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하고 나서 분양권 전매 제한 들어갑니다. 4번의 투기과열지구. 요것이 투기가 과열되어 있는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함으로써 투기를 막겠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하게 나온 최초의 제도입니다.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최초의 제도예요. 지금 현재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사 두 사람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런데 국장이 할 때는 편하고 시도사 할 때는 좀 더 까다롭고 이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국장과 시도사는 주택가격 안정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 다음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먼저 주행 중에서는 박스 보세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현재 상행되고 있거나 상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된다. 거기 1번 기준이 아까랑 똑같네. 직전 2개월 동안의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면 10대1 초과. 똑같죠? 아까랑 똑같은 거 보신다 그랬잖아? 근데 이것만 봐도 되는데 2번, 3번이 혹시 나왔다 해도 그냥 느낌 잡아서 제가 숫자 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감소나 이하 거기만 밑줄 그어놨죠? 그거만 그냥 판단하고 말아요. 예를 들어 2번의 가번 주택의 분양계획이 아니면 주택의 분양계획이든 나번에 뭐 사업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든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잖아. 숫자 몰라도 돼. 감소. 여러분 주택의 분양계획이 늘어나면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요. 감소가 되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공급이 늘어날 때랑 줄어들 때랑 투기랑 관련해서는 어느 때 투기가 가능해요? 공급이 늘어날 때?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
그러면 투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학계로는 여기 와서도 공법에서도 괴롭히네. 주택의 분양 계획이 감소가 되어야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어야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감소된 곳이 지정하라 이거야. 이거 증가된 곳에 지정한다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감소. 네? 그렇잖아요. 그냥 그 느낌만 잡으시라는 거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 3번에 가번에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든 자가주택 비율이든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평균 이하예요? 전국 평균 이하? 아니 이런 게 혹시나 이게 사실 이런 거 나오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혹시 나오더라도 말이에요.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보다 작다라면 그런 주택보급이 덜 됐다는 얘기네? 자가주택이 적다는 얘기네요? 그럼 반대로 이건 주택에다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역시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래서 지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었을 때 아닙니까? 아까 공급이 줄어드는 얘기고 이건 수요가 늘어나는 얘기잖아 그러면. 제가 숫자 기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양가로 이번에 국장이 지정해질 때는 미리 아랫사람인 시도의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되며 시도의사가 지정해질 때는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국장이 할 때는 바로 아랫사람이 시도의사의 의견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의견은 제가 검토 의견을 회신하는 것 같지만 타당할 때만 받아들이고 무시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시도의사가 할 때는 바로 아랫사람 시장의 의견을 들으면 쉽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윗사람이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의 의견 듣는 거 아니에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과 협의가 안 되면 시도의사는 독자로 지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관리지구는 시도의사가 할 때가 좀 더 어렵고 국장이 할 때는 쉽고 그 느낌으로 좀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요거는 좀 여러 번 냈던 거 아닙니까? 또 국장은 1년마다 투기관리지구 지정의 계속 여부를 재검토하라. 국장이 지정했든 시도의사가 지정했든 1년마다 재검토하라는 것은 국장만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1년마다 재검토하라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요거까지 따지면 건축부터해서 1년짜리 3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건축신고 착수기한 1년, 빈집에서 1년, 요거 1년, 투기가지고 나중에 비교할 때는 이거 모아놓고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을 겁니다. 비교할 때 이것만 모아놨나 다른 것도 다 모아놨지 비교. 거기서 정리하시면 되고 지금 자꾸 들어만 두시면 되고 1년 다 나왔어요. 조정대상 지역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말 그대로 조정대상이 되는 땅이라고 해서 국장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게 과열지역 지정하는 모습이에요. 또는 주택의 분양 매매된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되어 있는 반대의 경우죠. 이게 위축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택 분양 등이 적절해야지 너무 과열되어 있어도 정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반대는 너무 위축되어 있어도 정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과열지역과 서로 반대되는 위축지역 두 가지로 지정되는 게 조정대상 지역용 국장만이 지정을 합니다. 국장만이. 이 중에서 과열지역이 이제 투기과열지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과열지역은 이제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위축지역은 이제 분양을 활성화되는 그런 정책을 취하겠죠. 국장만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그 아래 구체적 기준 중에서 박스에 1번 과열지역, 2번에 위축지역인데 우리 과열지역 보시면 지정할 때가 여기도 따로 또 숫자가 나와 있는데 가번 보시면 이거 똑같은 것만 하자 이거예요. 직전 2개월 동안에 주택의 월평균 청약률이 몇 대 1? 5대 1.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면 10대 1. 똑같죠? 이게 과열지역 지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든 요 과열지역, 조정대상 과열지역 요게 셋에 공통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응? 근데 위축지역이라면은 에이 안 봐.
아까 여러분 여기 아까 저 과열 지역의 다번이든 위식 지역의 다번이든 예를 들어 주택 보급률이 이런 것이 아까 봤던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라면 덜 보급이 됐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과열 지역 지정하겠죠? 전국 평균을 초과한다면 보급이 전국 평균을 초과한다면 그렇지 위축 지역이지. 그게 다다 얘기예요. 다다 얘기예요. 주택 보급이 많이 전국 평균을 초과해서 많이 됐으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위축 지역을 지정하겠지. 됐고 이때도 이번처럼 국장이 한다면 시도회사 의견만 들으면 된다는 얘기고 아까랑 비슷하잖아요. 자 넘기시고 주택의 전매에 대해 제한이 나옵니다. 주택의 전매에 대해 제한. 양가를 1번에 양가로 1번을 통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어느 때 받는지 받는 경우를 보시고 양가로 2번이 이제 부득이한 사유는 전매할 수 있는 게 양가로 2번이 더 중요하죠. 양가로 1번에 간단하게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 네 가지에는 10년 내에서 영위제하는 기간 이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에요. 10년 내에서 대통령이 영위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 전매할 수 없고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여기서 금지는 전매 개념이 바로 속에 있듯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매매든 증여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권리 변동을 수반한 일체행위를 다 포함하되 권리 변동 자체를 못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건 뭐 정법이랑 다 비슷합니다. 이런. 그런데 어느 때 이렇게 전매가 금지가 되느냐? 1번, 2번, 3, 4번이에요. 1번, 2번은 선정된 지위만이고요. 3, 4번은 지위뿐만 아니고 해당 주택까지 다 들어가는데 우리 1, 2번이 그러니까 특이한 건데 1번이 투기과열지구와 2번 조정대상 지역을 얘기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글쎄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초로 하기서 나온 제도고 이때 처음 제한할 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자로 선정된 지위, 당첨된 지위만 통제했어요.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당첨된 지위만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하지 못하게 통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택은 없고 조정대상 지역은 최근에 나왔지만 역시 조정대상 지역 중에 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처럼 역시 건설 공급되는 그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만이지 주택은 아닌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돼 있어요. 지위만이고 이때도 다만 얘를 너무 자세히 볼 건 아닌데 위축 지역 중 어쩌고 하면 제외다. 아유 위축 지역이면은 거래가 안 돼서 문제인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뭐 좀 제외되는 거 있고 3, 4번, 3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그 지위. 자, 우리 투기과열지구가 또 나온 한 측면이면 나중에 여기 분양가 상한제도 요 막는 취지 중에 하나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시가보다 받자마자 시가보다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요거를 통제 안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을 위해서 바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그 당첨된 지위뿐만 아니고 해당 주택을 취득했다 그래도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양권 전매 제한에 들어가는데 다만에서 역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것도 보고 싶다. 보세요. 보기 싫어요. 안 봐도 돼 그러면. 얼마나 양이 많은데 안 그래도. 4번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민간택지를 전제로 하잖아. 민간택지도 역시 주택과 그 지위예요. 주택과 그 지위를 얘기합니다. 이게 민간택지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분양가 상한제로서 3번 기준에 따라 다 통제를 받았던 건데 민간택지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취지가 그쪽이랑 달라요. 여기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다 해도 이런 주택가 지위를 가진 자는 개인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거는.
분양권 전매 제한. 그래서 이것도 들어간 건데 여기도 다만 제외되는 게 아까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 적어도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부터 50층 이상 높이가 150m 이상 공동주택 여기까지 그 뒤에 것도 또 있습니다만 이건 제외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제가 해두시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중에서도 아까 안 받는 경우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민간택지에서는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은 적용을 받는다 그랬죠? 이것도 안 받는 거야. 이것도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 아까 관광특구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참 뭐 제한은 잘 안 받는 거지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안 받아요. 분양권 전매 제한도 안 받는. 그리고 양가류분의 전매 제한 특례라고 해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도 법에서 좀 비슷하게 인정해요. 더 약간 줄이는 경우는 있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많은 경우인데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으니까 물론 해도 되는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사유로서 많이 나왔던 거죠. 다만 다음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때 사업주 중에서 좀 더 세밀하게는 주택이라면 지유아 주택 중에서 주택이라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따로 있습니다만 왜냐하면은 이 분양권 전매 제한 중에서도 지유아 주택이 있었잖아요. 주택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전매한다면은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내가 먼저 사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살 권리가 있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먼저 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서 전매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인데 다 이해하시면 돼요. 1번에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바뀌었다.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차, 취약, 결혼 다 부득이한 사유예요.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됩니다. 지금 그 아래도 마찬가지고 세대들 헤어지지 말라고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가는 걸 전제로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세대원 일부가 간다면 틀립니다. 근무지가 바뀌었을 때 여기를 다 팔고 가야 그쪽에 세대원이 흩어지지 않고 그쪽 가서 주택을 사서 같이 모여 살 수 있으니까 전원이 가는 걸 전제로. 그런데 이 1번 사유만큼은 어느 곳으로 갈 때냐 수도권만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 1번 사유에서만 수도권으로는 못 가요. 수도권의 인구 너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 수도권 외의 곳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해서고 다른 건 그런 얘기도 없어요. 예를 들어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다. 상속에 무슨 예외가 있으면 상속받은 주택으로 가야 된다라면 다 전원이 갈 때를 전제로 해서 가족 헤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 거 팔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마찬가지예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겠다는데 해외 이주가 아니고 2년 이상 해외 체류 적어도 2주는 아니고 장기 체류라면 잠깐 체류는 안 되잖아요. 장기 역시 2년 이상이 주택 관한 거 1사하는 거 다 2년이잖아. 1사 아닌 거 2년 이상 장기 체류 전원이 4번에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로 선주된 지연할 쪽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한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재산분할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받았지만 요거를 B에게 주기로 했다. 다 줄 수 있어야 이혼이 되기 때문에 전매 제한에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혼도 부득이한 사유잖아 항상. 근데 항상 요거는 제가 7번과 구별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7번의 입자로 선정된 지연할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예요. 이건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일부의 일부. 아까 이혼할 때는 뭐 재산분할상 하니까 전부든 상관없어. 그러나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일부만 증여할 수 있지 전부는 증여가 안 된다. 혼인 중에는 부부의 재산 소유 형태는 부부가 공유하는 게 아름다운 형태다.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를 다 주면 힘 있는 배우자의 또 다른 단독 소유가 된다 그랬죠? 공유를 위해서 일부를 준다. 본인이 받았지만 일부를 줘야 되고. 이런 원리가 부부 공유 때문에 그래요. 배우자의 그 연금 같은 건 이혼해도 분할할 수 있나요? 연금 청구? 응? 배우자가 혼자 받는 그 연금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그것도 분할 청구 가능하냐고.
당연히 가능하지. 연금은 자기 돈으로도 다 혼인 중에 취득한 것은 다 부부 공유인데 그 정도 한 건데. 그런 취지. 이혼할 땐 전부 다 줄 수 있어요. 혼인 중에는 일부만. 이렇다고 해서 이혼이 유리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혼해서 뭘 하나 받는다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자기가 따로 주겠죠. 거의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나누는데 자꾸 공보 선생님이 이혼하는 것만 자꾸 유리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 같다고 오해하지 말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전매가 허용된 경우를 잘 아시면 되는데, 만약에 허용될 때 얘기해요. 허용될 때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받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해당 주택을 납부된 입주금에다가 1년 만기 예금 이자율 기준으로 합한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위 말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나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사면 좋겠는데 글쎄 눈치 없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일정한 얼마 안 되는 금액 지급하고 내가 우선 매입하면 좀 기분 나쁘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우선 매입하는 건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주택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우선 매입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건 아주 어려울 때나 내는 것이지만 사유만 잘 보시면 일단은. 그리고 위반의 효과, 이것도 우리 개인 위반에서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환매 위반의 효과는 좀 살짝 보셔도 돼요. 사업주체가 납부된 입주금에 1년 만기 역시 이자로 합산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는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분양권 전매 제한 못할 사람이 위반해서 했을 때 얘기예요. 했다면은 상당한 돈을 주고 취득을 했겠죠? 사업체가 나서서 역시 입주금에다 이미 받은 입주금에다 이자율 정도 합산한 금액만 딱 그 자리에 주면은 주고 환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손해지. 요 규정을 위반해서 형사처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분양권 가지는 개인이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양권 가지는 개인이 잘 안 내요. 안 내지만 글쎄 이게 너무 비싸. 너무 가혹해. 3년 3천이잖아. 사업체가 갖고 하는 거 2년 2천. 이거 3년 3천이에요. 그리고 3천에 대해서도 그 위반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 이익의 3배가 한도가 돼요. 벌금의 한도가. 참 이렇게 공무서 교란금지. 이게 바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 받아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아라 하는 아까 조합원 지위에서 나왔던 얘기죠. 다음의 증서지위가 박스에 다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란 말이에요. 이런 다음의 증서지위를 양도, 양수, 이 금지되는 행위예요. 지금 양도, 양수 개념에서도 아까 분양권 전매에서 금지되는 전매랑 비슷하지만 달라. 그게 기본이에요. 매매,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한 일체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을 제외한다는 거. 상속 저당이 제외가 된다는 얘기는 요거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금지에서 빠지니까 요거를 여기선 제일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상속으로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저당까지도. 저당 주택 받으신 증서지를 저당받고 나중에 저당권 실행으로 넘어가는 거 요거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상속 저당이 제외된다는 게 여기서 제일 의미가 있고, 또는 뭐가 또 금지되느냐? 공직에서 알선하는 거, 위목조랑 각종 광고 다 금지가 돼요. 무엇에 대해서? 박스,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라지. 주택조합 규정에 따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조합원 지위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주택법 파트에서는, 조합 파트에서는 취업과 직장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했던 거야. 여기에 걸려서. 주택 받을 수 있는 지위 아닙니까? 조합원 지위니까. 그리고 주택 상환세에 나왔던 게 2번이에요. 다른 채권은 다 주택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택 받는 채권은 주택 상환세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에 걸려서 아까 원칙적으로 양도 못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네요.
종합적 중서. 4번, 5번이 주택받을 수 있는 각종 딱지. 4번에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 건물 확인서나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런 무허 건물도 그냥 철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철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거하면 뭐 살 대책은 마련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임대주택에 들어갈 그런 지위를 주는데요. 무허 건물 확인서 가지고 있으면 그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가서 그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래 공공사업 시행으로 하는 이주대책에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역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을 가지고 있으면 이주대책으로 지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주택받는 지위란 말이야.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금지되는 게 또 뭐 부정한 방법으로 이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거 다 금지가 돼 있는데 공사 교란 금지하는 그 금지 행위를 잘 보시고 양가로운 위반의 효과도 살짝 보시면 위반의 효과 국장 사업체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이 지위에게서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면 많은 사람이 관련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계약 체결 전 지위는 무효, 체결된 공급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아니면 환매나 퇴거 명령도 가능합니다. 사업 주체가 0이자는 주택가격 0에서는 얼마 안 돼요. 그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까랑 비슷한 거죠. 지급한 날에 사업 주체가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정한 계약을 지급하는 순간에 사업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환매했으면 사업자 것이 됐으니까 입주한 자에 대해서 퇴거를 명할 수도 있고요. 자기 거 됐으니까. 또 입주자 자격을 국장이 위반한 자에 대해서 최대 10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입주자 자격 제한할 수도 있고 위반자 역시 아까 개인 위반한 거 똑같아요. 분양권 전매지 않고 위랑 똑같아요. 3년 3천만 원짜리고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 초과하면 그 3배로 한다는 얘기고 넘겨보세요. 이제 요 공급 파트 끝났고 리모델링 허가 파트가 나오는데 자 우리 리모델링은 보통은 건설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받는 거예요. 허가. 양가로 1번처럼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죠. 사업 승인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장운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대 증가형 그것도 30세 이상 증가할 때만 사업승인이었잖아. 따로 아까 파트에서. 보통의 리모델링은 시장운수구청장이 간단하게 허가받는 거란 말이죠. 보통이. 그리고 허가받을 때 기준이 양가로 2번에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기준은 다음과 따라서 허가 신청할 때 같이 될 기준인데 동의 비율 보세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에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한다라면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허가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입주자가 스스로 한다, 사용자가 스스로 한다, 관리주체가 한다 그러면 이 관리주체가 할 때뿐만 아니고 동그라미 3번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때도 다 전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입주자나 소유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상당히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조합할 때가 좀 더 나은 거야. 가능하면 조합 결성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조합 결성하지고 안 하고 할 때는 다 소유자 전원동인데 동그라미 2번이 조합이 할 때잖아, 조합. 만들어진 리모델링 조합이 할 때. 조합이 할 때는 동의 요건이 약 4분의 3, 75% 이렇게 보시면 돼요, 75%. 여러분 이것이 굳이 한다면 앞에서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동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유지가 됐죠? 단지 전체는 3분의 2 동별 과반수 동만한다는 동의 3분의 2. 그 만들어진 조합 만들 때 이건 조합이 리모델링 신청할 때 동의라고. 이게 좀 더 세요. 아까 3분의 2였죠? 여긴 전체적으로 75%가 유지가 돼요. 4분의 3. 75. 아까 우리 사용검사하고 매도 청구에서도 대표자 선정할 때가 4분의 3? 75죠? 4분의 3은 75야. 그래서 여기도 이거 할 때는 단지 전체에 대해서는 구분서 결권의 75동의와 동별로는 과반 50%지만 동만 한다면 동의 75% 이상 동의 되잖아요.
그 시공자 선정하는 얘기 뭐 전문가인 건설업자나 등수사 시공자 선정하고 공장의 경쟁이 잘 안 해도 돼. 양가로 4번에 정치권이 분명히 안전진단. 이 안전진단이 정비법의 재건축 정비에 위반 관련된 안전진단과 여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이 둘밖에 없는데 이게 증축형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다는 거. 대수는 아니에요. 대수보다는 증축할 때가 면적 증가, 하중 증가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다고 봐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안전진단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예요. 증축형. 대수형 하면 틀려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허수구청장에게 안전단을 요청해야만 되고 시장허수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의무적으로 신청하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때 안전진단 기관에게 뭐 의뢰하는 건 다 우리 정비법이랑 똑같은 얘기고 동그라미 3번처럼 시장원수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 사업 및 빈집 소규모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증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해봤더니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축했다간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래서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우리 증축하지 말고 증축형 리모델링 하지 말고 재건축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재건축을 하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제목만 보시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허가 후에 한 번 더 하라 이거예요. 수직 증축은 워낙 수직으로 올리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허가할 때 우리 안전진단을 하지만 허가한 후에 상세 확인해서 한 번 더 하라 그런 얘기도 수직 증축에 들어가 있고요. 5번에 안전진단 비용? 아니 여기라면은 시장허수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니까 시장허수구청장이 내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외가 되겠죠. 원칙은 시장허수구청장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구조예요. 같은 구조. 정비법이랑. 아휴 참 아직도 안 끝나네. 큰일 났네 이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까지 하고 주택부 끝난 다음에 쉬겠습니다. 약 1시간이 부족하네. 1시간이 다른 데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보시면 이것도 아직 낸 건 아닌데 이것도 나중에 들어가서 아직 안 나온 거죠. 우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면은 주택만 분양받고 토지는 지은 사람이 그대로 가지치면서 임대를 준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분양주택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토지는 임대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를 내면서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의미는 우리 들어가 살 사람이 일종의 반값 아파트라 서민용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임대료를 얼마나 내는지가 기본이 돼요. 그리고 이때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나중에 분양받거든요. 토지를. 그런 관련된 얘기만. 자, 그럼 임대차 그 양가로 1번에 제가 별표 하나를 딱 해놨는데 반가로 1번에 임대차 기간을 보시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내로 한다. 최대가 40년이에요. 이 경우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때는 40년 범위 내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고 심해. 임대차 기간이 40년을 넘기지 못해 최대치가 40년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아이고 이게 주택값을 내고 들어가서 반값 주택값만 내고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돈 많았다가 그때 토지를 임대하면 이제 완벽한 전체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임대차 기간이 최대 40년 이내니까 최대치로 40년까지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분양받았다 그러면 40년 후에 완벽하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이렇게 길게 하는 게 반드시 분양주택 받은 사람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돈이 없다면 계속 나중에 와서 돈 없거든. 그래서 이 소유자가 75% 이상이 요구하면은 갱신 요구하면 다시 40년. 아이고, 이거 죽기 전에 받을 수나 있으려나, 이거? 완벽히? 예? 너무 길죠? 어쨌든 그러면은, 글쎄, 죽기 전에 온전한 거 받을 수 있나, 이거? 죽기 전에? 이런 걱정이 되죠? 죽을 쌌자 40년이라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려면 하시라고. 낸 적은 없어, 아직까지. 그리고, 토지 임대료 바로 보세요. 그 다음 반가로 1번에 임대차 경약이 토지 임대료 정도만 봅시다. 예? 토지 임대료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 원가 또는 감정 가격에 감정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성원가랑 감정가 적용하는 때를 잘 보셔야 된다고. 바꿔내면 이걸 바꿔내니까. 자, 우리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공공택지의 경우 여기다가 3년 만기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래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공공택지 외의 민간택지를 전제합니다. 3년 만기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건 똑같고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은 싸게 받고 들어갔어도 임대료가 비싸면 사실상 못 살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어느 때 기준으로 할 건지 신경 쓰겠다는데 시가 기준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 조성원가랑 감정가인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그 조성된 원가에다가 3년 만기 이자율 정도만큼을 임대료로 내라는 거예요. 3년 만기 이자율 정도를 내래. 그럼 싸게 되겠죠, 그죠? 훨씬 싼 거예요. 감정가 기준으로 한 것보다 훨씬 싼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서민들을 위한다 하더라도 공공시행자니까 서민들이 좀 더 희생할 필요가 있지. 민간에게 그런 걸 너무 강요하면 안 되죠? 민간은 다 영리를 추구하는 건데 그래서 조성원가, 감정가 중에 하나를 비교한다면 아주 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공공택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공공택지 외인 민간택지의 경우라고요.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이걸 분양에 따르면 공공택지 하는 사람들이 다 공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때는 좀 더 희생하라. 요거를 좀 차이점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에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처음 임대료 약정을 체결하고 나면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증액 청구할 수 없다고요. 감액은 아무 상관없어요. 감액이 되면 그 주택 소유자에게 좋으니까. 근데 증액이라면 적어도 2년 지난 후에나 증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2년 지나기 전에. 이것도 2년 바꾼다면 요거 아닙니까? 1.3하니까 2년이지 뭐. 이렇게 다 1.3 아니고 2년에서 하시면 되고. 이 정도면 됐어요. 주택법 끝났습니다. 자, 10분 쉬시고.